미국이 무조건 최고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 라미오입니다. 30년간 미 국방부에서 무기 체계 분석관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 지금은 조용한 자문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평온했습니다. 버지니아주 교회의 작은 집에서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가끔 국방부나 무기업체에서 오는 자문 요청에 응답하는 정도였죠. 30년간 각종 무기 체계의 성능을 분석하고 평가하던 일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특히 냉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쌓인 피로감에서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더군요. 국방부에서 일할 때부터 제가 전문으로 했던 분야는 관통 무기 체계, 즉 벙커버스터였거든요.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적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무기들 말이에요. 소련의 지하 벙커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지하 터널, 이란의 핵시설까지 세계 각국의 지하 요새들과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무기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처럼 정원에서 잔디를 깎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인 마이클 톰슨 부차관보였습니다. 그와는 현역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곤 했거든요. 톰슨은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동료 중 한 명으로 지금은 전략 무기 담당 부서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존,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 시간 되시나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평소 여유로운 톰슨답지 않은 어조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라 그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GBU-57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정원용 가위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GBU-57점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벙커버스터였죠. 정식 명칭은 거대 벙커버스터 폭탄 57호. 지하 깊숙한 곳의 적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거대한 폭탄으로 중량만 해도 13.6톤에 달하는 괴물 같은 무기였습니다. 길이만 해도 6m가 넘고 직경도 80cm에 달하는 거대한 폭탄이었어요. 사실 GBU-57 개발에는 제가 직접 관여했었거든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였는데 당시 이란과 북한의 지하 핵시설이 점점 더 깊고 견고해지면서 기존의 GBU-28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시험 발사와 개선을 거쳐 마침내 완성된 무기였죠. 하지만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워낙 강력한 무기라 함부로 쓸 수 없었고 정치적 파장도 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목표가 될 만한 시설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GBU-57이 드디어 실전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목표를 타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디를 타격한 겁니까? 이란입니다. 나탄즈 핵시설이었어요. 나탄즈.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에 지난 수년간 분석했던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죠.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시설로 지하 깊숙한 곳에 원심 분리기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펜타곤 지하 3층에 있는 비밀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대형 스크린과 최첨단 분석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이곳은 제가 현역 시절 수없이 왔던 곳이었는데 은퇴 후 다시 오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톰슨과 함께 몇 명의 분석관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어요. 작전명은 딥스트라이크였습니다. 목표는 이란 나탄즈 핵시설이었어요. 톰슨이 설명을 시작하자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보였어요. 나탄즈 핵시설은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설로 지상 부분은 비교적 단순해 보였지만 진짜 핵심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 60에서 70m 깊이의 주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와 강철로 보강된 벙커였죠. 영상이 바뀌면서 지하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터널들과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뉜 지하 시설들이 보였어요. 원심 분리기가 설치된 홀들과 통제실, 그리고 각종 보조 시설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2발의 GBU-57이 순차적으로 투하되었습니다.
12발.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GBU-57 한 발의 위력이면 웬만한 지하 시설은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데 왜 12발이나 사용했을까요? 물론 목표가 넓게 분산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 실제 작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흑백 영상이었는데 거대한 폭탄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자 지면에 작은 구멍이 생겼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연이어 떨어지면서 내부 깊은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작전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목표 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었고 나머지도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톰슨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작전치고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였어요. 브리핑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분석관인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현무5라면 한 발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무5, 한국의 탄도미사일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게 벙커버스터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게다가 미국의 GBU-57 12발로 해낸 일을 한 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톰슨이 물었지만 제임스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뭔가 더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톰슨과 함께 펜타곤 지하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제임스 데이비스 분석관이 마지막에 던진 그 한마디였어요. 한국의 현무5라면 한 발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30년간 무기 체계 분석을 해오면서 이런 식으로 기존 상식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대부분은 과장이거나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의 말투에는 뭔가 확신에 찬 무게감이 있었어요. 분석실은 평소보다 더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책상 위에는 빨간색 기밀 스탬프가 찍힌 폴더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의 대형 모니터들에는 각종 위성 영상과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톰슨이 저를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몇 장의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존, 사실 오늘 당신을 부른 이유가 따로 있어요. 톰슨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어요. 나탄즈 작전은 성공했지만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기존 판단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톰슨이 첫 번째 폴더를 열어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현무5 시험 발사 결과 분석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국방정보국 동아시아 담당부라는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2023년에 우리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것들이에요. 한국이 강원도에서 실시한 현무5 시험 발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폴더를 넘기자 여러 장의 사진과 도표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산악지대에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군사시설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상당히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이곳이 강원도 지하 실험장입니다. 북한의 지하 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상세한 도면이 나왔습니다. 지하 200m 깊이까지 파인 수직 갱도와 여러 개의 수평 터널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였어요. 각 층마다 두께 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있었고 특히 핵심 구역은 특수 강철판으로 추가 보강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을 만드는 데만 5년이 걸렸다고 해요.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평양 지하 벙커들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였죠. 톰슨이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현무5 미사일의 재원이 나타났습니다. 길이 13m, 직경 1.5m, 총 중량 36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탄두 부분이었어요. 탄두 중량이 8.5톤입니다. 우리 GBU-57보다 훨씬 무겁죠. 그렇습니다. GBU-57의 전체 중량이 13.6톤인데 현무5의 탄두만으로도 8.5톤이나 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미사일 자체의 속도도 상당했습니다. 낙하 속도가 마하 8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하 8점 음속의 8배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는 8.5톤짜리 탄두라면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이었어요.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마하 8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의미했습니다. 실제 시험 발사 영상이 있나요? 네, 있어요. 하지만 화질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멀리서 촬영한 것 같거든요. 톰슨이 노트북을 열어 동영상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흑백의 거친 화질이었지만 충분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점 하나가 점점 커지더니 순식간에 지면과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표면에는 큰 폭발이나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대신 비교적 작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벙커버스터의 특성상 폭발 에너지가 지하로 집중되기 때문에 지표면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이었어요. 일반 폭탄과는 달리 벙커버스터는 깊숙이 관통한 후 폭발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폭발이 끝난 후 드론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이어졌는데 지표면에는 직경 5m 정도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야말로 벙커버스터의 진정한 위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게 내부 카메라 영상인가요? 네. 탄두 내부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가 송출한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마치 지하 동굴을 통과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타났어요. 콘크리트 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더니 결국 깊은 지하의 어떤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깜깜한 공간이었지만 카메라의 적외선 기능 덕분에 윤곽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200m 아래 타격점에 정확히 꽂혀 있는 영상입니다. 200m.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GBU 57로도 60m 정도가 한계인데 현무5는 200m까지 관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정확도도 놀라웠어요. 목표 지점에서 오차가 거의 없이 정확히 명중했거든요. 이게 정말 진짜인가요?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자료들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말없이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무기 체계를 분석해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의 최신 기술로 만든 GBU-17보다 무게는 가볍고 속도는 더 빠르고 관통력은 3배 이상인 무기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톰슨이 두 번째 폴더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표지에 현무6 개발 현황 최고,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무6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기입니다. 비공식 명칭이고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돼요. 폴더를 열자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무6의 예상 재원들이 적혀 있었는데 사거리만 해도 4,000km 이상이었어요. 이는 한국에서 발사해서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네요. 극초음속 활공체.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 상층부를 활공하면서 목표에 접근하는 기술이었어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만이 실용화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최첨단 기술이었는데 한국도 이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탄두 기술도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탄두, 즉 MIRV 기술. 하나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목표를 타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역시 핵보유국들만이 가진 고급 기술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관통력 부분이었습니다. 관통력 300m 이상 예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300m. 현무5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현무6는 그보다 50% 더 깊이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정도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지하 시설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여러 경로죠. 위성 정보, 통신 감청. 그리고 톰슨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어요. 한국 내부의 정보원들도 있어요. 한국 내부의 정보원.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군사 기밀을 정보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이런 일은 국제 정치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자료들을 저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톰슨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존, 당신은 30년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잖아요.
이 자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자료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숫자들과 그래프들, 그리고 영상들이 모두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일반 폭탄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지표면에서 큰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관통한 후 내부에서 폭발하여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표면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하 깊은 곳에서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력 균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톰슨이 세 번째 폴더를 꺼내는 동안 저는 여전히 현무5의 충격적인 재원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00m 관통력, 마하 8의 낙하 속도, 8.5톤의 탄두 중량. 이 모든 수치들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이었어요.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폴더는 좀 더 민감한 내용이에요. 톰슨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그가 펼쳐 보인 폴더의 표지에는 한국 군사기술 발전 분석 극비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빨간색으로 EYESONLY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어요. 한국의 벙커버스터 기술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기술정보부에서 2년간 조사한 결과예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여러 주요 기업들이 복잡한 선들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분야들의 참여였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죠? 현무 시리즈의 정밀 유도 시스템에는 최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특히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내충격성 칩을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 옆에는 철강 회사들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철강 회사들도 참여하고 있네요. 특수강 기술입니다. 현무5의 탄두가 200m까지 관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특수강 기술이에요. 마하 8의 속도로 충돌해도 변형되지 않는 초고강도 합금을 독자 개발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었어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기술이 독자 개발인가요?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해왔어요. 특히 재료공학, 전자공학,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 성과들을 쌓아왔고 그것들이 현무 시리즈로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연구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식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건가요? 분산형 연구, 개발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대형 연구소에서 모든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면서 협력하는 방식이죠. 페이지를 넘기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초고강도 합금 연구를, 대전의 연구소에서는 정밀 유도 시스템을, 부산의 기업에서는 추진 시스템을 각각 개발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런 방식의 장점이 뭔가요? 보안성과 효율성이에요. 각 기관은 자신이 맡은 부분만 알고 있어서 전체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적죠. 동시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술의 질도 높을 수 있고요. 저는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기 개발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톰슨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는데 거기에는 차세대 기술 적용 현황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현무5부터는 본격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AI 연구진들이 참여했어요. 인공지능. 한국의 IT 기업들이 축적한 AI 기술이 군사 무기 개발에 적용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실시간 목표 인식과 경로 수정 기술입니다. 현무5는 발사된 후에도 계속해서 목표 지역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경로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 목표였던 지점이 이미 파괴되었다면 자동으로 다른 우선순위 목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의 유도 미사일들은 발사 전에 입력된 좌표로만 날아갈 수 있었는데 현무5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협동 공격 기능도 있습니다. 협동 공격이요? 여러 발의 현무5를 동시에 발사했을 때 서로 통신하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 지역의 방공망을 분석하면 나머지 미사일들이 그 정보를 공유해서 최적의 침투 경로를 찾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전투 시스템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전술을 분석하고 수정하며 여러 개의 무기들이 서로 협력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GBU-17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네요.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관통력이나 파괴력만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현무5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무기거든요. 다음 페이지에는 실제 작전 시나리오가 나와 있었습니다. 적국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였는데 그 내용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단계 1 정찰 위성과 드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수집, 단계 2 AI 시스템을 통한 목표 우선순위 분석, 단계 3 4발의 현무5 동시 발사, 단계 4 실시간 목표 재배정 및 경로 수정, 단계 5 순차적 타격을 통한 완전 파괴. 시나리오에 따르면 첫 번째 현무5는 지하 시설의 환기 시스템을 타격해서 내부의 공기 순환을 차단하고, 두 번째는 전력 공급 시설을 파괴해서 모든 장비를 무력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주요 연구 시설을 직접 타격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비상 탈출로를 봉쇄해서 내부 인원들의 대피를 막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너무 체계적이네요. 한국군이 적국의 지하 시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단순히 폭탄으로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시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최소한의 무기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전략이거든요. 톰슨이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는데 이번에는 주변국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변국들도 이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페이지에는 여러 국가들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현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이버 공격도 있었나요? 네. 2023년 한 해 동안만 수십 건의 사이버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차단됐지만 일부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과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고 되어 있네요. 네. 자국의 무기 기술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물론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이 모든 정보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 하나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 무기 체계를 완전히 혁신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은 왜 공개적으로 자랑하지 않는 건가요? 보통은 이런 첨단 무기를 개발하면 과시하기 마련인데 톰슨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전략이에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 너무 일찍 공개하면 적국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국 정부의 대응 방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사항들이었어요. 권고사항 1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 격차 해소. 권고사항 2 차세대 벙커버스터 개발 예산 확대. 권고사항 3 AI 기반 무기 체계 연구 가속화. 결국 미국도 한국의 기술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현재의 기술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무6 개발이 완료될 경우 미국의 기존 전략 무기 체계는 상당 부분 무력화될 수 있다. 존, 이 모든 자료들을 보고 솔직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톰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들은 우리를 추월해버렸어요. 3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15년 만이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단순한 군사협력회의 참석이었는데 이번은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협조로 성사된 한국 방산산업 시찰 일정이었지만 실제로는 현무5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것은 한국의 변화였습니다.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곳곳에 첨단 기술들이 스며들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큰 꿈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차창 밖을 바라보니 곳곳에 첨단 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이런 풍경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았어요. 남이어 박사님, 오늘 일정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한 한국 측 연락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중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가끔씩 한국어로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반적인 브리핑을 받으시고 오후에는 실제 시설들을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다만 보안상 일부 구역은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여러 개의 건물들이 넓은 부지에 흩어져 있었고 각 건물마다 첨단 보안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고 내부로 들어가기까지 3번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보안이 상당히 철저하네요. 네. 최근 몇 년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외부의 정보 수집 시도가 늘어나면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어요. 김중령의 말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가 미국 정부 관계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연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도무기체계 연구부의 박 박사입니다. 오늘 현무 시리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박 박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현무5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자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현무5는 우리가 10년간 공들여 개발한 작품입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스크린에 현무5의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내부 구조와 각종 부품들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나요? 탄두의 내구성이었습니다. 마하 8의 속도로 200m까지 관통하려면 탄두가 엄청난 충격을 견뎌야 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합금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박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특수합금의 분자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합금을 개발해야 했어요. 텅스텐과 티타늄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우리만의 비밀 원소를 첨가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합금보다 3배 이상 강한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비밀 원소요? 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강한 자부심이 숨어 있었어요. 다음으로 유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현무5의 유도 시스템은 기존의 GPS 유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인식 시스템을 탑재했거든요. 스크린에는 실제 비행 중인 현무5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고도 수만 미터에서 촬영된 지상의 모습이 점점 확대되더니 결국 목표 지점의 세부적인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시스템의 장점은 GPS 신호가 차단되어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 지역의 지형이 바뀌어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오차 범위 1m 이내입니다. 1m.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1m 오차 범위로 목표를 타격한다는 것은 기존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박 박사가 조금 더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무5는 학습하는 무기입니다. 학습한다고요? 네. 매번 발사할 때마다 수집된 데이터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발사 때는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갑니다. 쉽게 말해 경험이 쌓일수록 더 똑똑해지는 거죠.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무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미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실제 현무5의 탄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하 시설로 내려가니 거대한 홀이 나타났고 그 중앙에 현무5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실물을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 13m의 거대한 미사일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표면은 매끄럽고 검은색이었는데 특별한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코팅도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옆에서 설명하던 또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레이더 흡수 기능은 물론이고 대기와의 마찰열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덕분에 마하팔의 속도에서도 탄체가 손상되지 않죠. 저는 현무5를 한 바퀴 돌면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예술품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시험 발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보안상 정확한 횟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특히 다양한 목표물과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어요. 오후에는 전자유도장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현무5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컴퓨터와 전자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고 젊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인공지능 칩입니다. 한 연구원이 손바닥만 한 크기의 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현무5의 모든 판단 능력이 들어있어요. 목표 인식, 경로 계산, 상황 판단 등 모든 기능이 여기서 처리됩니다. 이것도 독자 개발인가요?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용으로 특화시킨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관통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무5가 200m까지 관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었어요. 단순히 빠르고 단단하기만 해서는 깊이 관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각도로, 어떤 방식으로 충돌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연구원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지하 200m까지 관통하는 과정이 세밀하게 시뮬레이션되어 있었어요. 탄두가 지면에 닿는 순간 내부의 AI가 지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최적의 관통 각도와 회전 속도를 조절하죠. 그럼 목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모래땅과 안반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관통해요.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견학을 마치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특히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그날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고 그 결과물은 미국이 가진 것보다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태도였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국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했어요. 그리고 한 연구원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강한 방어력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왜 이런 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고층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용 건물 같았지만 이곳에서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김중령이 안내한 32층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미어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중령이 한 명씩 소개를 시작했어요. 항공기 개발 담당 이사, 유도탄 시스템 개발, 책임자, 레이더 기술 전문가, 조선 분야 수석 엔지니어 등 각 분야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모두 40대에서 50대의 베테랑들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먼저 KF-21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개발 담당 최 이사가 노트북을 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날렵한 모양의 전투기가 나타났어요. KF-21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한국이 정말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어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전자 시스템과 레이더 기술이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럼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결국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AESA 레이더부터 항공전자 시스템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시간은 더 걸렸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KF-21의 내부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전자 장비들과 각종 시스템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현재 엔진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 이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독자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했어요. 2030년대 중후반까지 완전한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발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군요. 항공 엔진은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전 세계에서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6개국밖에 없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45년간 엔진 조립과 정비 경험을 쌓아왔고 최근에는 K9 자주포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 이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실제 비행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KF-21이 활주로에서 이륙하여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지난해 모든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마하 1.8까지 가속했고 구지의 기동 화중도 무리 없이 견뎌냈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다만 엔진이 미국산이라 수출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자 엔진 개발이 더욱 중요한 거죠. 다음으로 유도탄 시스템 개발 책임자인 박상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천궁2 방공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거리 방공 미사일로 사거리 40km에서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요. 스크린에는 하늘로 치솟는 미사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흰 연기를 뿜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자랑할 부분은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우리 기술로 개발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했거든요. 그 레이더의 성능은 어떤가요? 탐지 거리 100km, 동시 추적 목표 100개 이상입니다. 특히 스텔스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같은 소형 목표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어요. 박상무가 실제 요격 시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표적 미사일을 천궁2가 정확히 요격하는 장면이었어요. 폭발 순간의 화염과 파편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도 수출이 활발한가요? 네. 현재 3개국과 계약을 체결했고 추가로 5개국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레이더 기술 전문가인 정 박사가 다음 설명을 맡았습니다. 레이더 분야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모든 핵심 기술을 수입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국산화하셨나요? 송수신 모듈부터 신호 처리 알고리즘까지 모든 부분이 국산 기술입니다. 특히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고출력 소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 박사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레이더 기술은 이미 일부 선진국을 추월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소형화와 저전력 기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이런 기술들이 민간 분야에도 응용되나요? 물론입니다. 자율주행차의 라이더 기술, 기상 레이더, 해상 교통 관제 레이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요. 군사 기술이 민간으로 전파되는 효과가 상당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인 K9 자주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K9은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 무기입니다. 포병 장비 전문가인 한 부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나 미국 제품을 앞서는 수준이에요. 스크린에는 K9 자주포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55mm 포신을 갖춘 거대한 차량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강력한 화력이 느껴졌어요. K9의 강점이 뭔가요? 무엇보다 정확도와 연사 속도입니다. 사거리 40km에서 오차 10m 이내의 정확도를 자랑하고 분당 6발의 연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엔진까지 완전히 국산화했습니다. 한 부장이 실제 사격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K9이 연속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포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과 연기, 그리고 차체를 흔드는 반동이 그 위력을 실감나게 보여주었습니다. 엔진 국산화가 언제 완료되었나요? 2024년에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했어요. 이제는 수출할 때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KF-21 엔진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9개국에 수출했고 총 1,700여 대가 해외에서 운용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선 분야 수석 엔지니어인 김 전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군함건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스크린에는 거대한 구축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으로 각종 무기 시스템들이 빼곡히 탑재되어 있었어요. 이 구축함에는 어떤 무기들이 탑재되나요? 이지스 전투 시스템과 128셀의 수직 발사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이 탑재됩니다. 특히 현무3 순항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어요. 김 전무가 보여준 내부 구조도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수십 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진 함내에는 레이더, 컴퓨터, 무기 시스템 등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건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설계부터 진수까지 약 5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조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우리에게 군함 건조를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결과죠.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인가요? 보안상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선진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였어요. 엔진처럼 아직 개발 중인 분야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거든요. 그런 의식이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었나요? 네,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라 강한 정신력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위기의식이 오히려 더 큰 발전의 동력이 된 셈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었어요. KF-21 엔진 개발처럼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어려운 과제도 주저없이 시작하는 모습에서 대단한 의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런 절실함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계 최강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워싱턴 DC에 펜타곤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상무부의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대규모 회의였거든요. 회의실 분위기만 봐도 뭔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한국의 방산 수출 급증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어요. 스크린에는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이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73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2024년에는 무려 157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우리의 전통적인 파트너, 국가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및 K9 자주포 계약,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천궁2 방공 시스템 계약, 호주와의 K9 자주포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계약만 해도 총 규모가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에요. 상무부 차관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계약들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이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요. 회의실 한쪽에서 한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동맹국의 성공을 축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쟁자로 봐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발언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방산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국무부 차관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경쟁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한국이 더욱 독립적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미 그들은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또 다른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을 경쟁자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로 보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의 장단점이 나타났습니다. 경쟁 중심 접근법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우리 방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할 위험이 있어요. 협력 중심 접근법은 어떤가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한 참석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고객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텐데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딜레마였어요. 동맹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최근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관찰한 바로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무5의 경우 우리의 GBU57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회의실의 관심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은 비용 효율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절대적 성능 우위에 초점을 맞춰왔죠. 이런 차이가 오히려 상호 보완적일 수 있어요. 한 국방부 관계자가 반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제조 기술과 우리의 설계 기술을 결합하면 더 효율적인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개척한 새로운 시장에 우리도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상무부 차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협력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의 경우 핵심 전투 시스템은 우리가 제공하지만 함정 자체는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로 건조되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런 협력 모델을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성장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때 CIA 대표가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중국도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 시리즈 미사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중국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지역 내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 정보는 회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이 단순히 미국의 산업적 이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국무부 차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경쟁 관계를 넘어서 지역 안보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방산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무부 관계자가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서는 협력하되 다른 분야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유지하는 식으로요. 저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느낀 것은 그들이 우리와 정면 대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강점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다양성이 오히려 전체 동맹의 기술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국방부 장관이 최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과거의 일방적 지원 관계에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해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한국과의 고위급 전략 대화를 정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시대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30년간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조에 익숙해 있었는데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갖추고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접근법과 기술이 공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더 건강한 방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의 혁신이 결국 우리에게도 자극이 되어 더 나은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적대적 경쟁이 아닌 건설적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동맹국들이 함께 발전하면서도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펜타곤 회의가 끝난 지 며칠 후 저는 CIA 본부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 접촉하던 담당자가 아닌 고위 분석관에게서 직접 온 연락이어서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랭글리에 있는 CIA 본부로 향하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CIA 본부의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지하 3층에 있는 동아시아 분석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분석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라미어 박사님,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 데이비드 파커입니다. 파커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침착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정보 분석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라는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오늘 박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입수한 중국 내부 문건들인데 한국의 무기 개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이에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대형 스크린에 중국어로 된 문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표제는 한국 군사기술 발전 현황 및 대응 방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문서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전략연구원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정보망을 통해 입수했어요. 파커가 문서의 핵심 내용을 번역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이 한국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에 대해 상당히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에 대한 평가가 흥미로워요. 스크린의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무기 개발 현황을 우리 못지않게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여기 적힌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미국의 기존 벙커버스터보다 위협적이다.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기술 집중성과 실제 성능 간의 격차 때문이다. 예측 불가능한 기술 집중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중국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특정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내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변수라고 보고 있어요.
파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한국은 항상 대외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발표하는 이상한 나라다. 무엇을 숨기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느꼈던 의문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한국의 연구진들이 보여준 실제 기술 수준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성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중국이 이런 점을 파악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요. 파커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혁신성. 둘째, 제조 효율성. 셋째, 전략적 활용도.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술적 혁신성 부분에서는 한국이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현무5의 관통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린의 현무5의 관통 메커니즘에 대한 중국의 분석도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분석 수준이 상당히 정교했어요. 제조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여기서 중국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제조 기술은 품질과 속도,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존 방식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어요. 파커가 다음 문서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략적 활용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새로운 문서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무기 개발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은 한국의 무기 개발이 단순히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세력 균형을 바꾸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이 현무 시리즈를 통해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현무6가 완성될 경우 중국의 전략적 후방 지역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때 다른 분석관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을 기술 추종국으로 분류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기술 선도국으로 평가를 바꿨어요. 파커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해군의 내부 분석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어요. 문서를 보니 중국이 한국의 군함 건조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의 조선 기술은 속도와 품질 면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 특히 이지스함 건조 경험은 중국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중국도 이지스함을 건조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기술이 한국보다 뒤처진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전투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어요. 파커가 가장 중요한 문서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중앙정치국에 보고된 최고위급 문서입니다. 한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어요. 문서의 제목은 한국 군사기술 발전에 대한 종합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무기 기술 발전을 3단계로 나누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는 정보 수집 강화, 2단계는 기술 협력 제한, 3단계는 이 부분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네요. 1단계와 2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단계는 이미 실행 중입니다. 사이버 공격, 기술 정보 수집, 인적 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의 기술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려고 해요. 2단계는 어떤가요? 한국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면서 핵심 기술에 접근하려는 전략입니다.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군사 기술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죠. 다른 분석관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들이 한국의 방산업체들의 투자나 합작 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업적 협력이지만 실제로는 기술 정보 수집이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파커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종합하면 중국은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하에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서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의 기술 보안 강화를 지원해야 하고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들으면서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 내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행위자가 된 것이었어요.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파커가 마지막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 발전이 계속될 경우 10년 내에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이는 매우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히 그들만의 성취가 아니라 전체 지역의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동시에 한국이 앞으로 더 큰 압박과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한국의 성장을 지지하면서도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CIA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저는 펜타곤 지하 분석실에서 혼자 앉아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의 현무 시리즈에 관한 문서들, 중국의 내부 평가서, 그리고 미국 정부 각 부처의 대응 방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30년간의 분석관 경력을 통틀어서도 이렇게 복잡하고 중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빈 문서가 떠 있었고 커서만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국 군사기술 발전 종합 분석 및 전략적 함의라는 제목은 이미 입력했지만 정작 내용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향후 대한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국에서 만났던 연구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런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 진심 어린 표정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조사를 통해 한 가지 명확해진 사실이 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첫 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30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기술의 수혜국이 아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기술 철학과 개발 방법론을 구축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 특히 현무5와 현무6로 대표되는 차세대 전술무기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은 기존의 군사 기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한국에서 직접 본 현무5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과 완벽한 설계, 그리고 연구진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 생생했어요. 우리는 이란 나탄즈 핵시설 공격을 위해 GBU-57을 12발 사용해야 했다. 3시간에 걸친 작전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라면 단 한 발로, 그리고 훨씬 짧은 시간에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성능 차이를 넘어선다. 이는 전술적 사고방식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저는 한국의 기술 개발 방식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접근법은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 우리가 절대적 성능 우위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런 차이가 오히려 한국에게 독특한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다. 현무5의 마하 팔라카 속도와 200m, 관통력은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전술적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저는 중국의 내부 문서에서 본 내용들을 떠올리며 계속 작성했습니다. 중국조차 한국의 기술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2020년까지 한국을 기술 추종국으로 분류했지만 현재는 기술 선도국으로 평가를 바꿨다. 특히 중국이 한국은 항상 대외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발표하는 나라라고 분석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한국이 실제 보유한 기술 수준이 공개된 것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부분을 쓰면서 저는 한국 방문 중에 느꼈던 묘한 느낌을 다시 떠올렸어요. 연구진들이 보여준 자신감과 실제로 공개한 정보 사이의 미묘한 차이 말이에요. 보고서의 핵심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음에 쓸 내용이 미국 정부의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현무6에 대한 분석은 더욱 충격적이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기이지만 수집된 정보들을 종합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거리 4,000km 이상,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 다탄두 시스템, 그리고 관통력 300m 이상. 이 모든 기술이 하나의 무기 체계에 통합될 경우 전 세계 어떤 지하 시설도 안전하지 않게 된다.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분석관으로서의 책임감이 저를 다시 키보드로 이끌었어요. 전 세계에서 5,000km 이상의 사거리와 이런 수준의 탄두 구조를 가진 유도 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매우 제한적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극소수 국가만이 이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현무6 개발을 완료한다면 이 배타적 클럽에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는 것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현무 시리즈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현무6와 같은 탄도 미사일은 현대전에서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기다. 강대국들의 전략 사령부가 이런 무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방어력 강화를 넘어 지역 내 세력 균형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특별히 현무 시리즈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무 시리즈가 갖는 최대 탄두, 적재 능력은 적국의 핵심 시설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R-36과 유사한 기술적 특성을 가진 현무 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억제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저는 가장 신중하게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특히 현무 시리즈의 개발은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안보 구조가 아닌 다극화된 안보 환경의 출현을 의미한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의 권고사항은 명확하다. 첫째,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우리 자체의 차세대 벙커버스터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AI 기반 무기 체계 연구를 가속화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을 더 이상 기술 수혜국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30년간 무기 체계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쓰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하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뛰어넘었다. 현무5 한 발로 우리가 12발로 해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고 우리는 이에 적응해야 한다. 보고서를 출력하고 나서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 보고서가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한국 방문 중에 만났던 연구원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강한 방어력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단순한 명분으로 들렸는데 지금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개발한 현무 시리즈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의 결정체였고 동시에 기술적 혁신의 상징이었어요. 며칠 후 제 보고서가 국방부, 국무부, CIA의 고위층에 배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국과의 고위급 전략 대화가 더욱 활발해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동맹국들도 각자의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 말이에요. 30년간의 분석관 생활을 통틀어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런 개인적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한국 같은 혁신적인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해야만 진정한 안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존 라미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 뒤에는 조국을 지키려는 연구진들의 뜨거운 열정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온 국민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존 라미어의 보고서가 워싱턴에 던진 파장처럼 한국의 기술 혁신은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의 중심에는 언제나 불가능은 없다는 한국인의 도전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국의 연구진들은 더 나은 기술, 더 강한 국방력을 위해 밤늦게 연구실에서 땀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잠들 수 있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기술력,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